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끝자락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창밖으로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나요? 아마도 도심의 불빛이나 고요한 밤의 어둠이겠죠. 아니면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시골의 풍경일 수도 있겠네요. 저를 찾아온 당신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든 부디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을 밤의 고요 속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아주 멀리 푸른 행성에서 벗어나 아주 특별한 장소로 떠나게 될 겁니다. 수십 년 전 인류의 발자취가 최초로 닿았던 그곳 바로 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발이 회색빛 모래를 밟고 그 발 아래로 당신이 살고 있는 지구가 푸른 구슬처럼 떠 있는 모습을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숨막힐 듯 아름답고 동시에 기묘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당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사방을 가득 채운 검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밤의 어둠이 아니라 마치 모든 빛을 집어삼킨 듯한 완벽한 공허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배경 속에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매일 밤 올려다보는 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반짝이는데 왜 달에선 그 별들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우주의 근본적인 진실을 파고드는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무대 장치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연극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숲속의 숨결처럼 시작하는 밤의 고요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원초적인 규칙들을 담고 있는 일종의 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빛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항상 별을 볼 수 없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마치 두꺼운 담요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햇빛을 사방으로 흩뿌립니다. 이 현상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해가 질 무렵에는 노을이 붉게 물드는 것이죠. 이 담요는 또한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여 하늘을 밝게 만듭니다. 하지만 달에는 그런 담요가 없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 표면을 비추는 햇빛은 반사되거나 산란되지 않고 오직 햇빛이 비추는 표면만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의 방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빛을 그대로 반사하지만 거울 사이의 공간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달의 표면은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아서 밝게 보이지만 그 위의 우주 공간은 그저 텅 빈 공허일 뿐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은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반사될 때만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먼지나 가스 분자들이 거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서 오는 별빛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빛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저 직진할 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배경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 공간을 텅 빈 무대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무대는 빛을 반사할 아무런 매개체도 없이 그저 검은 커튼으로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진공의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늘 공기와 물이라는 매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리는 공기 분자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고 빛은 공기 중의 입자들에 의해 굴절되거나 산란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그런 매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배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했을 때 그들은 완벽한 침묵과 완벽한 어둠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선이 쉬익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장면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소리를 전달해줄 매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 공간의 이러한 완벽한 고요와 어둠은 우리에게 하나의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존재란 무엇인가? 빛이 존재하지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빛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소리가 존재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다면 그 소리는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나무가 숲속에서 쓰러질 때 아무도 듣지 못한다면 과연 소리가 난 것일까? 라는 질문처럼 말이죠. 우주 공간의 어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빛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통과할 때는 그저 존재할 뿐 우리의 눈에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무언가와 만나고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달 착륙 사진 속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진을 찍은 우주 비행사들은 달 표면이라는 빛의 반사체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주복 달 표면의 모래,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장비들은 모두 태양빛을 반사하여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 즉 달의 대기가 없는 하늘은 빛을 반사할 매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대기 중의 입자들에 반사되어 하늘을 밝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별빛은 그 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달에는 도시의 불빛조차 없기 때문에 그 배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서 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이 태양계 너머에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너무나도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너무나도 약해져서 달 표면에 반사되는 강렬한 햇빛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밝은 조명 아래서는 희미한 양초에 불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달 착륙 사진은 우리에게 빛의 상대성이라는 흥미로운 교훈을 줍니다. 어떤 빛이 더 강렬한지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놓치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밝고 강렬한 사건들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작은 빛들이 존재합니다.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미소, 혹은 늦은 밤 홀로 빛나는 가로등 불빛처럼 말이죠. 이 작은 빛들은 우리의 강렬한 경험들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달의 검은 하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작은 빛들에 대한 감사와 인식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우주 비행사들이 달 궤도를 돌거나 우주선 안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그들은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달 표면에 있지 않고 우주선 내부나 지구의 그림자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달 표면에 강렬한 반사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카메라가 비로소 희미한 별빛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달의 어두운 하늘은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밝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달 착륙 사진 속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항상 그곳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빛공해 때문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달의 검은 하늘은 빛공해가 없는 순수한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빛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다음번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의 반짝임 너머의 검은 어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둠이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빛의 존재를 가장 순수하게 증명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달의 검은 하늘을 보며 빛의 부재에 대해 생각했지만 사실 그 어둠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배경입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끝없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거울로 된 방에 갇혀 사방에서 빛이 반사되어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빛을 보는 기관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화가들은 종종 배경을 어둡게 칠하여 그림 속 인물이나 사물이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 기법을 명암법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나 카라바조 같은 화가들은 어둠을 단순히 빛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존재로 다루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인물들의 얼굴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고 그들의 감정은 더욱 깊게 전달됩니다. 우주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별들의 희미한 반짝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은 별빛을 담아내는 거대한 캔버스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올버스 역설이라고 불리는 이 질문은 만약 우주가 무한하고 별들로 가득 차 있다면 왜 밤하늘은 밝지 않고 어두운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19세기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버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끝없이 펼쳐져 있고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느 방향을 향하든 결국에는 별의 표면에 닿게 될 것입니다. 마치 숲속에서 아무리 멀리 보아도 결국에는 나무에 가려 시야가 차단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밤하늘은 마치 태양처럼 밝게 빛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밤하늘은 어둡습니다. 이 역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우주가 단순히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해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주의 나이는 유한합니다.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약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모든 별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유한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138억 광년보다 더 멀리 있는 별에서 온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 즉 관측 가능한 우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먼 별이 존재하더라도 그 별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별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라도 그 소리가 우리에게 닿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버스 역설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해답입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으며 이는 먼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은하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은 늘어나게 됩니다.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약해지고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나 다른 파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멀리서 다가오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우리를 지나쳐 멀어질 때 음정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밝은 별이라도 우리에게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별빛은 우리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너무나도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답은 우주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작동하는 역동적인 무대입니다. 올버스 역설은 우리에게 우주의 유한성과 팽창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달 착륙 사진에서 본 어둠은 바로 이러한 우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 빛들로 가득 찬 거대한 시간의 바다인 셈이죠. 이러한 우주적 스케일의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 둘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주 공간의 모든 빛은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보는 별빛은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만 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입니다. 우리가 보는 별은 현재의 별이 아니라 과거의 별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통해 과거의 순간을 보고 있지만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달의 어두운 하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지구의 대기처럼 빛을 산란시켜 현재를 왜곡하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거울 속에서 시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은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별이 없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구석에 있는 작은 행성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조각 속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아름다움과 신비,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검은 어둠 속에서 과거로부터 온 빛의 흔적들을 더듬어 가며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주의 어둠을 시간의 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빛입니다. 빛은 그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주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과도 같습니다. 별에서 출발한 빛은 수백만 수십억 년의 시간을 여행하며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은 사실 그 별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중 하나인 시리우스를 본다면 그것은 약 8.6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입니다. 만약 어떤 외계 생명체가 지금 이 순간 지구를 본다면 그들은 8.6년 전에 우리 즉 과거의 지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빛의 여행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빛의 속도 개념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입니다.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속도죠. 하지만 우주의 광대한 크기 앞에서 이 속도는 더 이상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없게 만드는 한계가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가 너무 멀리 있다면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마치 오래전에 누군가가 찍어놓은 사진첩과 같습니다. 어떤 사진은 가까운 과거를 보여주고 어떤 사진은 아주 먼 과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거리의 개념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대화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거의 동시에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리도 유한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 20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사실 8분 20초 전의 태양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 20초가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처럼 빛의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주에는 진정한 의미의 현재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온 빛의 흔적일 뿐이니까요. 달 착륙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달 표면에 비치는 햇빛은 약 1.3초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빛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빛은 38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달려 달에 도달했고 거기서 반사된 빛이 카메라 렌즈를 통과하여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이 사진은 불과 몇 초 전의 과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의 어둠은 어떨까요? 그곳에 있는 별들은 수백 수천 수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뿜어내고 있지만 그 빛이 달 표면을 비추는 태양빛보다 훨씬 약했기 때문에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달 착륙 사진은 빛의 상대적인 밝기와 시간의 장대한 스케일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묘한 기록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잔물결처럼 빛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과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시야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주적 스케일의 시간과 공간을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시간 여행의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그중 쌍둥이 역설은 빛의 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입니다. 한 쌍의 쌍둥이 중 한 명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여행을 떠나고 다른 한 명은 지구에 머무릅니다. 몇 년 뒤 우주 여행을 마친 쌍둥이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지구에 머물렀던 쌍둥이보다 나이가 훨씬 더 젊어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게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과 중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유연한 직물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간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경험하는 시간은 아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결국 빛과 소리의 여행, 그리고 그 여행이 만들어낸 시간의 흔적일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빛의 여행을 통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을 뿐,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확실성이 우주를 더욱 흥미로운 수수께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빛의 여행과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그 여행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그것은 모두 빛의 잔물결이 우리 눈에 닿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이 빛의 점들은 사실 대부분 태양보다 훨씬 크고 밝은 항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항성들을 점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거대한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는 빛의 밝기를 결정하고 우리의 인식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있는 촛불과 멀리 있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촛불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불빛이라도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수킬로미터 밖에 있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실제로는 촛불보다 훨씬 밝지만 우리 눈에는 그저 희미한 점처럼 보이죠. 밤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빛과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지만 그 빛이 수십 수백 광년의 거리를 지나 우리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그 밝기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집니다. 이처럼 거리와 밝기의 역제곱 법칙은 우주의 모든 빛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에서 별뿐만 아니라 행성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금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들은 별처럼 반짝이지 않고 마치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구슬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햇빛처럼 말이죠. 이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과 다른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행성들을 구분하는 것은 고대부터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밤하늘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별들을 항성이라 부르고 마치 길을 잃은 방랑자처럼 위치가 변하는 별들을 유랑자라는 뜻의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망원경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우주의 비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망원경은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망원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빛을 모으는 것입니다. 망원경의 커다란 렌즈나 거울은 멀리서 온 희미한 빛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우리의 눈이나 카메라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 보면 맨눈으로 볼 수 없었던 훨씬 더 희미하고 먼 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과 최근에 가동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러한 원리를 극대화하여 인류의 시야를 수십억 광년 밖으로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 망원경들이 보내온 사진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의 미스터리로 돌아가 볼까요? 달 표면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은 어떤 망원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과 카메라는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달 표면에 반사된 태양빛의 강렬함이 모든 것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수십 광년 너머에서 온 희미한 별빛은 마치 유리의 눈물처럼 빛공해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만약 그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망원경을 태양이 비추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게 했다면 그들은 달의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어둠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줍니다. 어둠은 단순히 보이지 않음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둠 속에는 우리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진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행성들의 은은한 빛,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의 강렬한 빛. 이 모든 것이 마치 행성들의 무도회처럼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도회의 아주 작은 관람객일 뿐이지만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춤의 비밀을 조금씩 해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거대한 신비에 대한 탐구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새로운 눈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망원경뿐만 아니라 전파 망원경이나 X선 망원경 같은 다양한 도구들은 우리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주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도구들은 빛의 파장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 너머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탐구야말로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은 단순히 빛의 점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수백만 년 전에 거대한 사건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은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성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태어납니다. 마치 거대한 숲속에서 씨앗이 발아하듯이 중력의 힘에 의해 가스와 먼지가 뭉치기 시작하면 그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 별은 탄생합니다. 마치 꺼져 있던 불꽃이 거대한 불덩이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별의 탄생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느린 과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태어난 별은 수백만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어둠을 밝히는 거대한 등대 역할을 합니다. 별들은 핵융합을 통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빛을 방출합니다. 별의 색깔은 그 온도를 나타냅니다. 푸른색 별은 매우 뜨겁고 붉은색 별은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노란색 별로 중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의 삶은 마치 인간의 삶과도 같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언젠가 소멸합니다. 별의 운명은 그 질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내다가 서서히 식어백색 외성이라는 차갑고 작은 별이 됩니다. 마치 조용히 잠드는 노인처럼 말이죠. 하지만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거대한 별들은 그 운명이 훨씬 더 극적입니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소뿐만 아니라 헬륨, 탄소, 산소 등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핵융합 연료가 고갈되면 별의 중심부는 더 이상 스스로의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합니다. 이 붕괴는 거대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밝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한때 우주를 밝히던 별은 한순간에 폭발하며 그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이 원소들은 새로운 성운의 재료가 되어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철금은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이루는 탄소와 산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 폭발했던 거대한 별들의 잔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라는 시적인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적 엔트로피 속에서 태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어둠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라져버린 별들의 흔적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별들의 씨앗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그 별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수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에서 약 640광년 떨어진 베텔그스라는 별을 본다면 우리는 640년 전에 베텔그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텔그스가 이미 초신성 폭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폭발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수백 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잔향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별이 소멸하면서 흩뿌린 먼지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 됩니다. 이 순환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우주는 스스로를 재창조해 나갑니다. 우리는 우주가 왜 이처럼 운명론적 서사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이 순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엄한 이야기에 속해 있으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적 순환은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고 언젠가 다시 그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우리가 남긴 흔적들은 또 다른 삶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초신성이 폭발하여 새로운 별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은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달의 검은 하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별들이 소멸하면서 남긴 잔해들은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일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먼지 속의 속삭임처럼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의 탄생과 소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자연스럽게 다가섰습니다. 엔트로피는 물리학에서 무질서도를 의미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갑니다. 마치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럽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이며 별들의 운명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별이 핵융합을 통해 빛을 내는 것은 일종의 질서 있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수소 원자들이 모여 헬륨으로 바뀌는 매우 정교한 작업이죠. 하지만 이 과정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별의 연료인 수소가 고갈되면 별은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이 과정은 별이 가지고 있던 질서가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가는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거대한 별의 죽음인 초신성 폭발은 엔트로피 증가의 가장 극적인 예시입니다. 폭발과 함께 별을 이루던 모든 원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우주는 더욱더 무질서한 상태로 변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질서함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합니다. 초신성 폭발로 흩어진 원소들은 다시 모여 새로운 성운을 형성하고 그 성운에서 또 다른 별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혼란스러운 바다의 잔물결이 모여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파괴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재활용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원자들 역시 수십억 년 전에 폭발했던 별의 잔해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소멸했던 과거의 질서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질서인 셈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파괴는 언제나 나쁜 것인가? 혹은 혼돈은 언제나 피해야 하는 것인가?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파괴와 혼돈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달 착륙 사진 속의 검은 하늘은 바로 이러한 우주적 엔트로피의 거대한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별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의 소멸과 탄생이 반복되는 시간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은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잠시 빛나다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또 다른 빛들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끝없이 순환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만약 우주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합니다. 이처럼 우주적 엔트로피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젠가 먼지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먼지는 또 다른 별과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진 우주의 일부이며 우리 몸속의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폭발했던 별들의 잔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과학적 겸손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달의 검은 하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잔물결처럼 우주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엔트로피와 별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밤하늘을 바라본 인류의 오랜 역사입니다. 인류는 가장 오래전부터 밤하늘을 보며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삶의 지혜를 얻어왔습니다. 밤하늘은 단순히 별들이 반짝이는 공간이 아니라 인류의 고대 기억이 새겨진 거대한 역사서와도 같습니다. 고대인들은 밤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들을 신화 속의 영웅 동물, 그리고 신들의 모습에 비유하며 그 별자리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서 오리온은 하늘의 사냥꾼으로 북두칠성은 거대한 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별자리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달력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계절을 아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밤하늘의 시리우스 별이 동쪽 하늘에 뜨는 것을 보고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여 천문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처럼 밤하늘은 인류에게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고대인들은 맨눈으로 별들을 보았고 그들에게 별은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로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한 이후 별들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닌 탐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통해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했고 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종종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으며 새로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별을 보며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성찰했습니다. 우리는 별이 소멸하면서 남긴 잔해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짧은 삶 속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느끼는 경외감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깨닫게 해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고대인들이 달에 가서 밤하늘을 보았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지구에서 보던 익숙한 별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태양과 지구만이 빛나는 기묘한 풍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둠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어둠을 또 다른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거나 혹은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 착륙 사진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만 우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무대 위에서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밤하늘을 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탐구는 밤하늘이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별들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우주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주를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주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27%를 차지하며 암흑에너지는 68%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별, 행성, 은하,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보통 물질은 우주의 단 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경외감을 느끼는 모든 것, 즉 수많은 별과 은하들은 사실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 아주 작은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 않고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암흑물질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력이 은하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텅 빈 공간에 보이지 않는 줄을 달아놓은 것처럼 암흑물질은 은하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구조, 즉 은하들이 서로 뭉쳐 은하단과 최은하단을 형성하는 방식은 암흑물질의 중력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거대한 뼈대를 형성하고 그 뼈대 위로 보통 물질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우주의 팽창은 바로 이 암흑에너지 때문입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그 팽창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 풍선의 표면이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미래는 암흑에너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암흑에너지가 계속해서 우주를 팽창시킨다면 언젠가 모든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너무 멀어져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고립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빅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실험과 관측을 통해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숨겨진 속삭임처럼 우리에게 우주의 미스터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은 바로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은 단지 그 거대한 어둠 속에 있는 작은 점들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그 검은 어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5%의 우주 너머에는 95%의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미스터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탐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95%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신비는 우리의 시야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우주라는 개념이죠. 이것은 우리의 우주 외에도 수많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수많은 거품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우주는 그 거품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다중우주론은 크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평행우주론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의 우주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는 결정을 내렸다면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또 다른 우주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삶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 선택에 따라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로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은 단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중우주론은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의 한 분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은 원자나 전자 같은 미시세계의 입자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 미시세계는 우리가 사는 것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서는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령처럼 한 번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상을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입자를 관측하는 순간 그 입자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자 세계는 확률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양자역학의 확률적 세계관이 다중우주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입자가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할 때마다 다른 가능성들은 다른 우주에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중우주론은 단순히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가 정말로 다중우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우주가 유일한 존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은 바로 이 존재의 겹에 대한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그 검은 어둠은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우주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이 된 우주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책상에 앉아 있다면 당신이 침대에 누워 있는 또 다른 우주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작은 현실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는 끝없는 책과 같습니다. 이 책의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중우주론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듯 그려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이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조금씩 더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중우주와 존재의 겹에 대해 상상했지만 다시 우리의 몸이라는 가장 가까운 우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 달에 착륙했을 때 우리의 몸은 무중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노출됩니다. 무중력 상태는 단순히 몸이 붕 뜨는 신기한 경험을 넘어 우리의 생리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느끼는 무게는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입니다. 이 힘은 우리의 몸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러한 중력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중력을 느끼지 않고 물의 부력에 의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우주 비행사들도 무중력 상태에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춤을 추듯 우주선 안을 떠다니고 손가락 하나로 거대한 장비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더 이상 뼈와 근육을 지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근육량과 골밀도를 빠르게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쓰지 않는 칼날이 녹슬어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 안에서 매일 몇 시간씩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고안된 기구를 사용하여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육과 뼈에 부하를 주어 지구에서처럼 단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중력의 침묵이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무중력은 또한 우리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우리의 혈액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지고 혈액이 상체로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주 비행사들은 얼굴이 붓고 코가 막히는 등의 증상을 경험합니다. 또한 중력의 영향을 받던 혈액의 양을 조절하던 몸의 시스템이 혼란을 겪게 되면서 심장과 혈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중력이라는 환경에 맞춰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왔기 때문에 중력이 사라진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맞춰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중력 대기 그리고 자기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몸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치 숲에서 살던 동물이 사막으로 옮겨졌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중력이 없는 환경, 즉 무중력의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찰했습니다. 그들은 그 검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몸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아직 인간이 우주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화성으로의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오랜 시간 동안 무중력과 방사선에 노출될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실험하고 연구하며
인간의 몸이 우주의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무중력의 침묵 속에서 인체의 한계를 이야기했지만 우주에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혜성입니다. 혜성은 우주를 떠도는 작은 얼음과 먼지 덩어리입니다. 태양계 외곽의 차갑고 어두운 공간에서 수십억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때때로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긴 꼬리를 남기죠. 이 꼬리는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열을 받아 얼음과 먼지가 증발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혜성은 마치 얼음 왕국의 숨결과 같습니다. 그들은 태양계의 가장 먼 곳에서 왔으며 그 몸속에는 태양계가 처음 형성되던 시절의 원시 물질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혜성을 시간 여행자라고 부릅니다. 혜성의 핵에는 암모니아 메탄물과 같은 휘발성 물질들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 물질들은 태양계의 행성들이 형성되기 전인 원시 태양계 성운 시절의 화학적 조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성을 연구하는 것은 46억 년 전의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혜성은 지구에 물을 가져다 준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태양계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지구는 매우 뜨거워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혜성들이 지구와 충돌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얼음이 녹아 지구의 바다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들이 거대한 바다를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가설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혜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혜성은 단순히 아름다운 꼬리를 가진 천체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혜성의 궤적은 매우 길고 타원형입니다. 그들은 태양에 가까이 다가왔다가 다시 태양계의 가장 먼 곳으로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여행하며 돌아갑니다. 이처럼 혜성의 삶은 마치 노래처럼 반복되는 순환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 잠시 빛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여행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삶의 밝은 순간들뿐만 아니라 어두운 순간들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은 바로 이 혜성들이 여행하는 공간입니다. 그 어둠은 혜성들이 수십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차가운 공간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양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의 검은 하늘을 보며 느끼는 고요함은 바로 이러한 우주적 기다림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혜성의 신비로운 궤적과 그 안에 담긴 우주 탄생의 비밀은 우리에게 삶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혜성이라는 작은 얼음 조각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혜성의 신비로운 궤적과 그 안에 담긴 우주 탄생의 비밀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정보는 우리에게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는 아주 좁은 스펙트럼에 불과합니다. 우주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형태의 빛이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을 합쳐 전자기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기 스펙트럼은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그리고 감마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속도로 이동하지만 파장과 에너지가 다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이 각기 다른 음색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오직 가시광선 영역의 빛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대기가 마치 거대한 필터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자외선과 X선 같은 괴너지 빛을 차단하여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선이나 감마선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려면 반드시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전자기 스펙트럼은 우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먼 우주의 편지와 같습니다. 각기 다른 파장의 빛은 우주의 다양한 현상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파는 거대한 성운이나 은하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이크로파는 우주의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우주가 식어가면서 남긴 흔적입니다. X선은 블랙홀이나 초신성 잔해와 같이 매우 뜨겁고 에너지가 높은 천체들을 관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빛을 사용하여 우주의 비밀을 해독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은 바로 이 전작이 스펙트럼의 모든 파장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없었을 뿐 그곳에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온 라디오파와 X선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귀머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지 못한 것은 그곳에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실은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대부분에 대해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망원경 탐사선 그리고 각종 센서들은 우리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우주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될 때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의 다양한 파장과 보이지 않는 빛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비밀을 인류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1990년에 발사된 허블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우주를 관측함으로써 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는 선명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허블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적인 도구였습니다. 허블이 보내온 사진들은 마치 먼 우주의 편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외감을 선사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허블 딥 필드입니다. 과학자들은 밤하늘에서 가장 어둡고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영역을 허블 망원경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작은 점 속에 수많은 은하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들 중 일부는 무려 13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수많은 은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텅 빈 줄 알았던 숲에 수많은 나무들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허블은 또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여 우주의 나이를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허블이 관측한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그 속도는 은하와의 거리에 비례했습니다. 이처럼 허블은 단순히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내준 것을 넘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을 제공했습니다. 허블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주의 나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블은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허블이 보내온 사진들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성운과 은하의 신비로운 모습, 그리고 별들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장엄한 순간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허블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차가운 과학적 개념에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허블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은 바로 이 허블 망원경의 존재 이유를 보여줍니다. 달 표면에서 맨눈으로 별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지구에서도 대기권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허블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블은 인류의 눈을 우주로 확장시켜 주었고 우리는 그로 인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곳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허블의 눈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2018년 허블의 뒤를 이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었습니다.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외선 관측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 초기에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들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숲의 끝에서 새로운 숲의 시작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우주 탐험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블 망원경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주에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궁극적인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기묘하고 강력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에 압축되면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하나의 구슬 크기로 압축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질량은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들어 빛조차도 그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블랙홀의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빛조차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방출하는 강력한 X선이나 감마선 복사를 통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괴물이 무언가를 먹을 때 내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속삭임처럼 알리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양보다 몇 배나 더 큰 별이 수명을 다한 후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항성 블랙홀, 그리고 대부분의 은하 중심부에 존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리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며 주변의 별들이 이 블랙홀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파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형성과 성장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주변의 가스를 빨아들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는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달 착륙 사진 속 검은 하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검은 어둠은 혹시 블랙홀의 그림자가 아닐까?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블랙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종류의 미스터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의 어둠을 볼 수 있지만 그 어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블랙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볼 수 있지만 그 그림자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블랙홀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미지의 영역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흥미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빛을 찾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블랙홀의 속삭임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탐험하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여 계속해서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달의 검은 하늘을 보며 시작했던 이 여정은 별의 탄생과 소멸빛의 여행,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달에 착륙한 사진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해답은 여러 겹의 진실로 이루어진 마치 양파와도 같은 것입니다. 첫째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마치 거대한 스크린처럼 작용하여 낮에는 하늘을 파랗게 만들고 밤에는 도시의 빛을 산란시켜 별빛을 희미하게 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그런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하늘은 오직 빛을 반사하는 물체들만을 비춥니다. 우주 공간의 완벽한 진공은 빛을 산란시킬 아무런 매개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 표면을 비추는 태양빛이 매우 강렬하게 반사될 때 그 외의 모든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남게 됩니다. 둘째 카메라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카메라 셔터 속도는 달 표면에 강렬한 햇빛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너무 밝은 빛에 노출되면 사진이 하얗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메라의 조리개는 좁혀졌고 셔터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그 결과 달 표면에 우주 비행사와 장비들은 선명하게 찍혔지만 수십 광년 너머에서 온 희미한 별빛은 카메라 렌즈에 포착될 만큼 충분한 빛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마치 대낮의 밝은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찍으려 할 때 다이아몬드 옆에 희미한 불빛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상대성입니다. 달 표면의 강렬한 햇빛에 비해 별빛은 너무나도 희미했습니다. 이는 마치 가장 밝은 빛이 가장 약한 빛을 압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의 눈은 가장 강렬한 빛에 집중하게 됩니다. 달의 검은 하늘은 바로 이러한 빛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시입니다. 그 어둠 속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빛은 태양의 압도적인 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달 착륙 사진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별이 없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들로 가득 찬 우주 끝의 등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미지의 영역이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달의 검은 하늘을 보며 느꼈던 호기심은 바로 이러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영원한 갈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밤의 여행을 통해 과학과 철학 역사와 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별의 탄생은 엔트로피와 연결되고 빛의 여행은 시간의 상대성과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며 우리는 그 거미줄의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점을 통해 우주 전체의 경이로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흔들리는 꿈의 경계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달에서 별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별을 보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는 우주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윈다운,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이 났네요. 먼 별의 빛을 따라
그리고 우주의 가장 깊은 어둠 속을 헤매며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별의 탄생과 소멸빛의 부드러운 속삭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숨결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별 하나를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폭발했던 별들의 잔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위안을 찾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의 일부이며 우리의 존재는 이 우주의 일부로 가장 마지막 별의 숨결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쭈어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오늘 밤의 고요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